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친윤계 구주류에서는 우리는요 이준석 전 대표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싫다는 의견이 많아요. 김 기자. 그 정도로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큽니다라는 거 하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한계가 지금 세가 이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친한계 주력은 대부분 원외 인사잖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김근식 송파 이제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은 윤희석 전 대변인, 예. 네, 그런 분들이 주력 그러니까 공격력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 대부분 원외고, 친한계 원내 인사들은 좀 얌전하신 예. 캐릭터세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많죠. 네. 그리고 지금 친윤계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니까 다시금 끌어오고 있는 게 당원 게시판 논란 먼저 해결해야 된다. 네, 일단 한동훈 대표 이름만 나와도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이름만 나와도 장동혁 대표 표정이 좀 싸늘하게 굳어버린다고 해요. 한때는 실제로, 그렇게 예. 가까웠던 네, 두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참모들은 되도록이면 얘기를 꺼내지 않고, 특히 SNS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아무리 떠들썩해도 뭐 그 내용이 보고에 올라오거나 회의에서 거론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 지도부에서 비대위로 갈 만큼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럴 가능성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예. 보니까 지금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4명은 좀 출마가 거론되고 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예. 본인이 뭔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4명이 사퇴를 하는 일이 설사 생긴다고 해도 비대위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4명이 사퇴해도 5명, 과반이 현재 최고위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되면 되거든요. 예. 근데 한 명이 더 하면 그건 되는데, 뭐 그때 얘기 나왔던 게 그래서 뭐 서삼석 최고위원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었죠. 이게 상황이 미묘해질 수도 있겠네요.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정치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항소 포기 이후에 아까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우리 김종일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한동훈 전 대표 오늘 SNS 보니까 오늘 또 경복궁에서 학생들 만났다고 또 사진 쫙 올렸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걸 또 SNS에 올렸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은 뭐 분명히 이번 주에 분명히 드러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말을 인용한 기사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를 인용한 기사가 훨씬 많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이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볼드몰트 금기어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분이라 그런다고? 네, 그분. 네,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그분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예, 이건 뭐 홍길동전도 아니고 한동훈을 한동훈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입니까? 네, 일단 한동훈 대표 이름만 나와도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이름만 나와도 장동혁 대표 표정이 좀 싸늘하게 굳어버린다고 해요. 한때는 실제로, 그렇게 예. 가까웠던 네, 두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참모들은 되도록이면 얘기를 꺼내지 않고, 특히 SNS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아무리 떠들썩해도 뭐 그 내용이 보고에 올라오거나 회의에서 거론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공천될 가능성은 그러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까? 그래도 정치는 또 앞날을 모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예. 친윤계, 지금 예. 그러니까 구주류 세력들한테 물어보면 예. 택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친한계한테 물어보면 공천 줄까라는 그 물음표를 우리가 줘야지라는 느낌표로 바꾸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뭐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 쪽 선수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친윤계 구주류에서는 우리는요 이준석 전 대표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싫다는 의견이 많아요. 김 기자. 그 정도로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큽니다라는 거 하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한계가 지금 세가 이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친한계 주력은 대부분 원외 인사잖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김근식 송파 이제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은 윤희석 전 대변인. 예. 네, 그런 분들이 주력 그러니까 공격력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 대부분 원외고, 친한계 원내 인사들은 좀 얌전하신 예. 캐릭터세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많죠. 네. 그리고 지금 친윤계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니까 다시금 끌어오고 있는 게 당원 게시판 논란 먼저 해결해야 된다. 나경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 해서 안 되면은 이거 지방선거금 보궐선거금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앞날이 그렇게 장미꽃
그 레드 카펫만 깔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오히려 뭐 앞에 뭐 블루 오션이 아니라 뭐 레드 오션이죠. 뭐 진짜 험한 파고를 넘어야 되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인데,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주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뭐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서 어제 판결이 나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장관 시절에 이거 공소 취소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좀 비판하는 내용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나경원 의원과 대표 경선 때 막 치열하게 서로 제가 뭐 부탁을 했다고요? 막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아주 발끈하고 막 그랬던 거 어제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한번 세게 장동혁 대표의 주류와 한번 세게 붙고 나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방선거 전에 탈당을 하든지 출마를 강행하든지 뭐 어떻습니까? 저는 당분간은 여론전에 조금 더 기대해 볼 것 예. 같은데요. 그 김 기자도 취재를 해보면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예전보다 확실히 국민의힘 친윤이든 비윤이든 뭐 친한이든 간에 한동훈 대표 이름을 거론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네. 생각은 확실히. 아 그래요? 네네. 그렇죠. 아니, 횟수가 아까는 이름을 못 부른다면서 또 이름을 거론. 본인들끼리 얘기합니다. 아 그분 그러면서 네.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래도 한동훈이 어땠지, 한동훈 전 대표 때는 어땠지 이런 얘기도 하고, 요새 좀 워낙 화제가 되니까 이름이 오르내리는 빈도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좀 민심에 좀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원들은 사실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민심에 더 가깝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니까요. 네. 네. 그런데 지방선거는 뭐 좀 사실 국회의원 개인들하고는 뭐 본인들이 이기는 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뭐 국회의원 선거만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방금 김윤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지금처럼 존재감을 끌어내서 계속 유지해서 연말 연초 설까지만 유지할 수 있으면 분명히 SBS 시사저널 문화일보가 예. 보궐선거 지역의 여론조사를 돌릴 것이다. 예. 한동훈 대 누구, 예. 한동훈 전 대표 대 민주당 누구 이렇게 돌렸을 때 그게 우세하게 나오고 다른 국민의힘 그 경쟁자를 붙였을 때 민주당한테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월등히 우세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한동훈 전 대표가 싫어도 지는 공천을 할 수는 없다. 그 전략을 일단 제1기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한 명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의 정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데 뭐 본인은 의지가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토론 때 본인의 어떤 무속 이런 부분들을 또 끄집어냈다는 이유로 경기지사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김은혜 의원을 출마하도록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또 결과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탈락을 했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자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지금 낙인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프레임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취재해 보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준석 전 대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 이준석보다 더 밉다라고 하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그 구주류 친윤계한테 한동훈 전 대표한테 씌워져 있는 그 배신자 프레임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한테 있었던 그 분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비토 감정이.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원내에 진입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내년에 지방선거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이런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 그 큰 광역단체장이나 시장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랑 붙는 건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궐선거는 그냥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지율을 앞세워서 어떻게든 이기는 공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동훈 전 대표가 싫어도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이기는 게 나오면 공천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네. 그런 그림입니다. 그 김정일 기자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네. 정말 싫으면 공천 안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라이벌이나 나보다 더 정치적으로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주죠. 아 그렇죠. 그 그건 가능성도 예, 분명히 예.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얼마나 큰 정치인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지지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올라갈지 또 장동혁 대표가 그런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가령 같고. 이번에 그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 전형적으로 드러난 게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은 예. 윤리위원장을 사실상 그렇죠. 임기가 남아 있는데 예. 밀어내는 상황이 예. 연출됐잖아요. 예. 그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고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한 단면이죠. 예. 지금 또 그래서 친한계 쪽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한테 살 길은 그 무소속 예. 무소속 출마 말고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갈 곳이 인천 계양 말고 좀 딱히 떠오르는 데가 없네요. 뭐 부산에 나간다는 건 좀 갑자기 느닷없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은 정말 당황해서 당신이 거기 나가 주세요라고 하기 전에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수도권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니냐는 여론이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제 네. 경기지사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에 이제 또 다른 지역이 국회의원 그 보궐선거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내임 주류하고는 도저히 손을 못 잡는다. 그러면 친한계와 함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것도 기자들의 궁금증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 어떡하죠? 한동훈 전 대표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의 약점 중에 하나죠. 존재감. 그리고 예. 지금 검사 한동훈의 존재감은 대단하지만 정치인 한동훈의 친화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매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항소 포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이른바 뭐 장애 집회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국민대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겠다. 시점은 언제까지냐? 다음 달 2일 비상계엄이 전격적으로 선포된 날이 다음 달 3일 1년이 되는 날 아닙니까? 그 전날까지. 다만 호남 지역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호남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뭐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계엄 1년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공세가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와 재판 재개를 매개로 해서 맞서보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오늘 기자들이 이 내용 브리핑하는 곽규택 의원에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곽규택 의원이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께서도 혹시 같이 두시는지 네,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일정 같이 하시나요? 뭐 향후에 지금 일정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요. 예. 3일날 어떻게 하실지도 좀 정해주셨나요? 12월 3일날 12월 3일이 뭔가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지역순회 일정이 12월 2일까지야. 그 12월 3일날 비상계엄 내린다고 대통령 100일 기간인데 그날은 좀 어떻게 하실지도 좀 일정을 좀 정해주시죠. 아직까지 정해진 뭐 없습니다. 예, 예. 자, 기자들 질문이 잘 안 들리긴 하는데 12월 3일을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12월 2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럼 12월 3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곽규택 의원이 정말 몰라서 그날이 뭔가요라고 반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했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예, 12월 3일이라고 1, 2, 3이라고 한 숫자는 뭐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제 상당 기간 잊혀질 수 없는 숫자인데 지금 뭐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1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방향으로 뭐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12월 3일에 뭔가 국민의힘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2월 3일이 이제 우리가 계엄 이제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공교롭게? 해요. 네, 네.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우리가 언론은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신동욱 의원 말처럼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다음에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제가 그 국민의힘 이제 사무총장이나 장동혁 대표의 생각을 잘 아는 분들 그 인접한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장동혁 대표는 참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특이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단계별로 잡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 정치인이에요. 예. 보통 우리가 그걸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연 확대 중도층을 예. 잡으려면 강선 지지층보다는 보수 정당은 좌클릭하고 진보 정당은 우클릭하는 게 우리가 흔히 봐왔던 정치적 문법이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강성 지지층한테 먼저 호소해서 그걸 단단하게 다진 후에 우리가 천천히 중도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를 더 외연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에 직간접적으로 소통이 돼서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를 지지하겠다라는 세력을 내쫓을 이유가 없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오늘 이렇다라고. 대변인도 똑같은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 의원하고 기자들도 언론이 예.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왜냐하면 기존에 찾아보지 못했던 초식 문법이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그래요. 라는 대답이 결국 나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탄핵은 반대했다는 그런 아주 강경한 우리가 언론에서 이른바 뭐 극우라고 표현하는 아스팔트 우파 그분들도 우리를 지지하니 그분들을 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들 입에서 당직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과연 그 노선을 바꿀 수 있을지 또 설사 바꾼다고 한들 12월 3일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합니다. 저희는 탄핵에 생각해보니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한 그 최고 헌법기관의 정당한 결정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당론을 바꿀 수 있을지 바꾼다고 한들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믿어줄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고민 지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장동혁 대표도 그런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런 얘기들을 그 당직자들도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까 그 김종일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신기했던 게 장동혁 대표는 그 심지어 그 타임 테이블까지 있더라고요. 12월까지는. 12월까지는 일단은 지지층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월 달까지 시간이 한 6개월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때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수학하듯이 네, 뭐 1개월, 2개월은 지지층, 뭐 그다음 6개월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머릿속에 그 도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정치가 아주 무자르듯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장동혁 그 대표 계산에 따르면 12월 3일은 때가 아닌 겁니다. 네. DJYS 같은 어마어마한 그 지역적 기반이 있고 절대적인 지지층이 있는 정치인 정도는 갑자기 노선을 180도 바꿔도 지지층이 뭐 우리 총재님이 선생님이 하시는 거니 하고 그 시절은 또 따라갔지만 요즘은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지지하는데 갑자기 확 바꿔버리면 우리가 지지했던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지지한 건 이 이유 때문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지지를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당직자와 한 이런 통화를 했는데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보통 그 어느 정도 계속 차이가 나는데 중도층에서 보면은 차이가 더 많이 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제가 이거 하나 물어봤고 예.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광주 찾아가지 않았었습니까? 5.18 묘지 찾아갔었는데 그 이후에 3주치 여론조사를 보면 이거 말씀드려도 되죠? 그 광주 전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7%가 5%가 됐고 오늘 4%로 나왔어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12월 3일 날 설사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한다 한들 그게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라고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거에 도돌이표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 얘기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왕 얘기하신 김에 한국갤럽이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고요. 사람이 직접 인터뷰한 겁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 오차범위 밖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여당이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가 44, 야당이 다수여야 한다가 30.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졌는데 다만 서울은 40대 여당 40, 야당 36으로 오차범위 아니었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야당이 42, 여당이 34. 좀 더 많이 나왔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걸 기대하고 민주당은 이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나온 거 좀 긴장되겠네요. 그렇죠. 서울을 제일 긴장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을. 네. 예, 민주당은 뭐 오차범위. 한동훈 대표 얘기는 하지 않고 예. 맨날 오세훈 시장 얘기만 그렇죠. 하고 있다는. 예. 오세훈 시장을 가장 의식하고 있는 제일 강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박주민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하고 내가 붙을지도 모른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던데. 그분은 그분의 생각을 예, 가지고 예, 계신 거니까 예.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예. 그런데 뭐 요새 논평 브리핑 하는 거 보면 늘 오세훈 시장만 언급하더라고요. 오세훈. 네. 어, 그럼으로써 심지어는 김민석 총리까지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계 복귀한 이후에 존재감이 가장 커진 것 같은 예.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언급되는 그 계기가 종묘 네. 재개발, 그 세운상 재개발, 한강버스. 한강버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저 광화문에 조성한다는 감사의 정원. 예. 뭐 김민석 총리야 뭐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는 서울시장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예. 이제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뭐 김민석 총리도 어쨌든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는 예, 것이고 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예. 요즘은 뭐 오세훈 시장 말고는 언급되는 야당 정치인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했었던 한때는 또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지만 훈홍 김상현 의원이 늘 얘기하는 게 박지원 의원도 아마 그런 얘기 가끔 기자들에게 할 거예요. 정치인은 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 기사만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 자꾸 나와야 된다 언론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의 존재감을 좀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공격하고 비판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은 이제 오세훈 시장 말고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어떤가요? 뭐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는 제가 잘 예, 모르겠는데 거기 취재를 안 예?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그러니까 이게 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서울시장 상대로 아예 상정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자기들은 하여튼 쉽지 않은 상대다라는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당 후보가 뭐 누구를 내세워야지. 예, 뭐 승산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것도 있다. 뭐 이제 이 정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김상훈 기자가 보기에 김민석 총리의 차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서울시장보다는 당 대표 선거에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요거 박제해 놨다가 나중에 김민석 총리의 최종 선택이 나오면 김상민 기자의 오늘 예측이 어떨지 한번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예. 여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 김민석 총리는 8월 전당대회에 나가고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애초에 나가려고 했던 충남지사가 아니라 서울시장에 욕심을 내고 있다,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되는 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 현역 의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박용만 회장에 대한 착출론과 최근에 이번에 한미 협상의 주역으로 떠오른 김정관 산업부 장관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지도가 아직은 높지가 네. 않아서 근데 뭐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은 당연히 뭐 누가 되든 후보를 찍을 텐데 이제 중간에 이른바 스윙 보터나 뭐 정청래 대표는 중도층은 없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가운데 계신 분들은 과연 이제 누구를 선택할지 이게 관건이 될 텐데 서울시장 선거가 최대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서울시장에 이겼던 선거들이 대부분 두 번 다 외부에서 차출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승리했다. 그건 예전에 조순, 박원순 시장까지 다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공식을 작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원호 성동구청장 어때요? 진짜 당내에서 평가가? 임종석의 보좌관, 임종석 전 저기 비서실장이 보좌관 출신. 그 이름이 딱 등장하는 순간 예. 근데 어쨌든 뭐 성동에서는 굉장히 삼선인 거죠.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텃밭을 굉장히 잘 다져왔고 어차피 지금 구청장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정치적 목표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신선하다는 이미지는 있고 사실은 정원호 구청장이 뭔가를 와서 붐업을 시켜주면 당 지도부로서는 전혀 사실은 그렇죠. 나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은 또 3선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네. 예. 그 정원호 구청장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행정의 예. 달인이라는 예. 점을 계속해서 요새 언론을 통해서 부각하고 있고 예.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런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민주당에서는 경기지사 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경기지사가 그야말로 독배 같은 자리가 된 게 아닌가. 승산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겠죠. 네, 어. 지금 경기도가 워낙 이제는 여당의 텃밭처럼 점점점 그 부동산 입지가 달라지면서요. 그렇게 돼가면서 그리고 지난번 바로 직전 선거에서 그 김은혜
김은혜 의원 그 낙선했던 그때 이제 좀 아픈 기억도 있고 해서 아주 즐거운 기억만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는 뭐 대선 다음 달에 네. 치러져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겨야 하는 선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주 그 적은 표차로 졌죠. 예, 이겼어야 하는 선거다. 유승민 전 의원. 예? 새벽에 결과가 바뀌고 그랬던. 제가 새벽 3시 반까지인가 개표 방송하고 네네. 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표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5시 뭐 넘어선가 막 결정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꼭 일이 있어서 엇박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 그렇게 좀 당원 동지들께서는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가부간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저에게 또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얘기했다가 자칫 또 야당의 반발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은 또 기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좀 클리셰처럼 나왔던 것 명천 갈등이 아니다. 예. 그다음에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와의 갈등이 아니다. 이런 걸 좀 메시지를 예. 주고 싶었던 것 같고 법사위한테도 내가 세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 조금만 좀 조심해 달라는 것 같은데 내란 전담 재판부나 저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항소심 때 추진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것은 원내 지도부와도 일정 부분 교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기현 판사든 이진관 판사인가요? 이렇게 한번 재판 결과를 보고 1심 결과를 보고 아마 다음 내년 1월 아니면 2월 초에는 나올 테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기 문제가 예.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또 이적죄 등으로 지금 기소가 또 돼 있잖아요. 다른 혐의로 또 영장 발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죠. 예, 예. 어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앞두고 있는데 구속을 기간 다 됐다고. 하여튼 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1심 재판이 마무리를 곧 한다고 하니 예. 이 점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제 당원 투표한 거 있잖아요. 네. 대의원과 당원 지금은 아마 한 권리당원. 20대 1 정도 권리당원. 근데 이거를 1대 1로 바꾼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당원들은 당연히 거기에 찬성한 것 같아요.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은. 근데 투표율이 한 뭐 17% 정도? 네네네. 예. 10%대 예. 중반 정도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반영이 되면 정말 어떤 전당대회든 저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후보 공천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권리당원의 입김이 뭐 절대적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해석이 조금 상반되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도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지지가 훨씬 많았잖아요. 대의원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승부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반대하는 거는 정청래 대표의 뭐 개인적인 정치적 생각이 있을 거다 이런 의심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어쨌든 험지라고 불렸던 영남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데서 활동했던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적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뭐 엘리트주의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의원도 권리당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당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당원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뭔가 정념에 휘말리지 않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집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반대들이 있거든요. 예. 저도 이걸 공부를 좀 더 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지도부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있습니다. 뭐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아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도 낮았는데 이것도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솔직히 뭐 정치인들이 다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예. 그건 잘 모르겠긴 한데 그 원내 지도부에도 그러니까 이 당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내왔던 의원들도 이게 대의원을
이게 1대1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에서 특별히 가중치를 줘야 되는 지역인데. 근데 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대책은 내놓는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어쨌든 호남이 당원들의 한 33%, 예. 뭐 수도권이 30% 예. 이렇으니까 영남 쪽이나 이런 쪽이 소외될 수 있다는 걱정은 계속 당에서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또 당원 동기 바꾸고 오늘 국민의힘은 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오히려 지금의 50, 일반 국민 50을 당원 70, 일반 국민 30으로 또 바꾸겠다. 당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다 나서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닭에 먹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기보다 잠시 죽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이 생각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있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